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몇 개 풀었어? 그거 빼고 다 풀었어? 16번 빼고 다 풀었니? 다 못 푼 사람. 16번까지 푼 사람. only 한 명.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16번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 지문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이런 그림을 좀 활용을 하면은 좋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거든. 이런 이미지를. 근데 여기 이미지가 나와 있으니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흔히 자동차의 바퀴는 직진할 때는 지면에서 수직이고 진행 방향과는 평행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약간 삐딱하게 돼 있대요. 그렇다면 바퀴를 왜 이렇게 삐딱하게 정렬시켜 놨을까? 바퀴가 앞을 향하도록 자동차를 세워놓고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차 바퀴는 지면에서 수직이 아니라 살짝 기울어져 있어. 이 기울기의 각을 캠버라고 하고, 바퀴의 윗부분이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양의 캠버, 안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음의 캠버. 그래서 16번의 보기를 살짝 보세요. 16번의 보기를 보니까 가를 보면 될 수 있지, 그지? 가에 있는 바퀴를 보니까 바퀴의 윗부분이, 그죠? 바깥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 그지? 바깥쪽으로. 오케이? 그럼 이거는 지금 양의 캠버가 되는 거고, 반대로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 그지? 그거는 이렇게 돼 있겠지, 음의 캠버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차량에는 이 캠버가 상황에 따라 변화하도록 한 캠버 조절 장치. 캠버 조절 장치는 캠버가 변화하도록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캠버 조절 장치는 요거는 바퀴의 위와 아래에 붙어 있는 두 개의 암. 요것도 역시 16번의 그림을 보니까 이 바퀴에 지금 두 개의 축이 붙어 있죠? 그지? 두 개의 축. 요거를 암이라고 하는 거야. 위와 아래에 붙어 있는 두 개의 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캠버 조절 장치. 도로 상황에 따라서 두 암의 길이가 조절이 된다. 요걸로 이제 캠버를 조절하는 건가 봐요. 만약 양의 캠버를 가진 자동차입니다. 양의 캠버. 이 양의 캠버라는 거는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거야. 그치?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돌멩이를 밟고 지나가는 순간에는 바퀴가 위로 밀려서 올라가게 돼요. 바퀴가 위로 올라가게 돼. 이때 캠버 조절 장치에서 위쪽의 암은 짧아지고 그다음 아래쪽의 암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캠버가 뭐라고? 기울기야, 기울기. 기울기가 작아지네요. 웅덩이를 지날 때에는 바퀴가 아래쪽으로 쭉 빠지면서, 이거는 지금 바퀴가 위로 올라가는 상황. 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위쪽의 암은 짧아지고 아래쪽의 암은 길어져서 캠버가 작아지고 기울기가 작아지고, 바퀴가 아래로 쭉 빠지면 기울기 때문에 캠버가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반대 상황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위쪽의 암은 길어지고 아래쪽의 암은 짧아진다. 오케이? 그래서 캠버가 커진다. 기울기가 커진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저기 지금 내용 일치적인 거 13번도 내용 일치적인 문제고요. 14번도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13번에 1번 같은 거 보니까 캠버 조절 장치에서 캠버는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캠버 조절 장치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잖아, 그지? 캠버를 어떻게 조절시켜? 두 개의 암의 길이를 조절해가지고 캠버가 조절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 2번은 아직 알 수가 없고요. 3번도 아직 알 수가 없지. 차량의 종류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지? 그리고 4번, 5번도 아직 회전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14번 한번 볼까? 내용 일치. 양의 캠버를 가진 차량의 바퀴가 돌멩이 위에 올라가면, 여기 있네. 양의 캠버. 양의 캠버가 돌멩이 위로 올라가면은 캠버가 작아지나요? 결과적으로 캠버가 작아지네. 그지? 그러면 적절한 거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 자, 그 다음 문단도 읽으면서 할 수 있지만 12번도 사실 풀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근데 나머지 더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됐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양의 캠버를 가진 자동차가 우회전하는 모습을 뒤에서 관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우회전이니까 우회전. 이것도 이제 자동차를 딱 그려놓고 바퀴가 있겠지, 그지? 이게 진행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야. 우회전. 뒤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진행 방향을 축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을 롤이라고 해. 진행 방향을 축으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게 회전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축으로. 자, 롤이 발생하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차체가 바깥쪽으로 쏠려요. 자, 원심력이 발생해서 바깥쪽으로 쏠리면서 바깥쪽 바퀴가 중량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그러면은 얘가 지금 바깥쪽이 되겠지.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그지? 얘가 바깥쪽이 되는 거고 얘가 안쪽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무게가, 차의 무게를 많이 받는다는 거야. 요거는 이 원심력의 개념은 너희들이 요거 생각하면 돼. 그 뭐야, 놀이터 가면은 빙글빙글 도는 거 있지? 빙글빙글 도는 거. 바깥쪽일수록 힘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량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여기가 무게가 올라가요. 그래서 차체가 내려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중량이 올라가서 차의 높이가 내려간다. 이때 캠버 조절 장치가 왼쪽 바퀴가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해서 캠버를 잡게 해. 자, 얘는 왼쪽 바퀴를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원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지? 휘어져 있잖아. 기울어 있잖아. 그지? 기울어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수직이 되도록 해서, 그럼 캠버가 작아진다. 기울기가. 왼쪽 바퀴에서는 이 왼쪽 바퀴가 여기지. 뒤에서 보는 거니까. 그지? 왼쪽 바퀴가 바깥쪽 바퀴야. 바깥쪽 바퀴. 자, 그래서 얘는 지면과 수직이 되면서 여기는 캠버가 작아진다. 그래서 원심력에 의해 자동차가 밀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을 높여야 돼. 자동차 밀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찰력을 높여야 돼요. 캠버가 작을수록, 조건문이네, 그지? 캠버가 작을수록 마찰력이 커져.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게 마찰력을 높이기 위한 거야. 캠버가 작을수록 마찰력이 커져서 밀려나가는 거,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게 방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안쪽에 있는 오른쪽 바퀴. 오른쪽 바퀴. 차체의 중량을 가장 적게 받기 때문에 안쪽은 우회전할 때 중량이 적어. 그래서 미끄러지는 부분에서는 큰 역할을 수행하지 않지만 노면과 타이어의 접촉면을 줄여야 돼. 그래서 회전력을 높여야 돼. 자, 안쪽은 접촉면을 줄여서
줄여서 회전력을 높여야 된다. 더 빨리 회전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자동차가 갑자기 커브를 들면 안쪽 바퀴가 들리는 장면. 안쪽 바퀴가 들려. 그러면 접촉면이 줄어드는 거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급커브를 돌면은 안쪽이 들리는 거야. 그치? 그러다가 속도가 이 급회전하는 회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다마스 같은 차는 바깥쪽으로 넘어간다고. 다마스 같은 차 알지? 요 봉고차. 이 폭이 되게 좁은 봉고차 있잖아, 그지? 걔는 안쪽이 들리면 바깥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읽고서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3번에 4번. 회전할 때 바깥쪽으로 쏠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원심력에 의해서. 그지? 4번 알 수 있죠? 5번도 볼까요? 바깥쪽 바퀴 중 차체의 중량을 더 받는 쪽은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바깥쪽이지, 바깥쪽. 그지? 알 수 있네요. 5번도 적절하네요. 자, 그 다음 14번도 14번은 아직 14번에 4번, 5번은 판단할 수 있겠다. 4번, 5번. 그지? 14번에 4번, 5번. 양의 캠버를 가진 차량이 웅덩이를 지날 때에는 바퀴와 지면 사이에 마찰력이 커진다. 자, 이거는 세 번째 문단 보면 되지. 세 번째 문단. 그지? 아까 웅덩이 여기 아니었는데? 웅덩이 두 번째 문단에 있네요. 양의 캠버를 가진 자동차가 웅덩이를 지날 때에는 캠버가 커진다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문단의 끝에. 그치? 자, 근데 캠버가 커지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퀴와 지면 사이에 마찰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아까 우리 답 찾았잖아. 그치? 안 읽어도 되겠네.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문단 볼게요. 자, 이 부분부터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면은 여기서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풀 때는 거꾸로 뒤집으면 돼. 자동차가 직진을 할 때 앞바퀴는 진행 방향과 평행하지 않고 두 바퀴가 살짝 안쪽으로 모아져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자, 바깥쪽으로 약간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대요. 자, 이 앞에 거,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1번, 2번으로 할까? 자, 전자의 경우 1번의 경우를 토인이라고 하고, 안쪽이지, 안쪽으로 모아져 있는 경우. 안쪽. 자, 그리고 후자를 토아웃. 그럼 요거는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 경우. 요거는 지금 딱 보니까 16번의 나 그림이야. 16번의 나. 한번 보세요. 그림을. 16번의 나. 그럼 얘는 어디 쪽으로 벌어져 있어? 앞바퀴가 바깥쪽으로. 그지? 바깥쪽이니까 요거는 토아웃이 되는 거야. 토아웃. 오케이? 그래서 이 설명이 진행 방향과 직진할 때 앞바퀴에 대한 얘기야. 그지? 앞바퀴의 기울기가 아니라 모아져 있냐 벌어져 있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토인, 토아웃. 이때 토인을 양수로, 토인은 양수, 토아웃을 음수로 표현한다. 그래서 두 바퀴가, 그러니까 요거는 뭐 플러스 값으로 표시하고 요거는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하나 봐. 벌어져 있는 정도를 표시할 때 두 바퀴가 완전한 평행을 이룰 때를 영의 토. 자, 두 바퀴가 완전한 평행을 이룰 때 영의 토라고 한대요. 자, 쉽게 생각하면은 영의 토를 가질 때 자동차가 가장 잘 굴러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일 평행할 때가, 완전한 평행일 때가 잘 굴러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자, 앞바퀴가 토인으로 설계된 자동차. 토인이 어디 쪽이었지? 안쪽이었지.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지. 그지? 안쪽. 자, 이런 자동차가 좌회전하는 모습을 뒤에서 관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동차가 있을 때 바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퀴가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안쪽으로 하면서 어디로 가? 좌회전하는 거지. 좌회전하는 경우, 자, 자동차가 커브를 그리는 원을 중심으로부터 바깥쪽 바퀴까지의 거리가
안쪽 바퀴보다 커브를 그리는 원의 중심. 그러니까 이게 커다란 하나의 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안쪽 바퀴, 바깥쪽 바퀴. 그러니까 여기가 안쪽이 되겠지. 좌회전할 때는 여기가 바깥쪽이죠. 그지? 자, 그래서 바깥쪽 바퀴까지의 거리가 안쪽 바퀴의 거리보다 멀잖아. 그지? 원의 중심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원활한 원을 그리려면은 바깥쪽 바퀴가 덜 꺾이고 안쪽 바퀴는 더 꺾여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얘네는 더 많이 꺾여야 된다는 거야. 더 많이 꺾이고 얘는 덜 꺾여야 돼요. 자, 그래서 토인의 차량의 경우 왼쪽 바퀴는 평행에 가깝게 되고 토인의 경우 좌회전할 때 왼쪽 바퀴는 평행에 가깝게 되고 오른쪽 바퀴는 왼쪽으로 크게 꺾이는 이유가 더 많이 꺾여야 되니까. 저기 뭐야, 안쪽 바퀴는 잠깐만. 토인이잖아. 그치? 토인 안쪽. 그래서 왼쪽 바퀴는 평행, 그리고 오른쪽 바퀴는 왼쪽으로 더 크게. 그래서 오른쪽 바퀴의 회전 반지름에 비해서 왼쪽 바퀴의 회전 반지름, 요게 회전 반지름만 놓고 보면은 얘가 더 큰 상태가 된다. 더 크게 꺾이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 바퀴가 자동차의 커브를 방해. 자, 그래서 커브를 도는데 저항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 방해가 저항입니다. 저항. 자동차의 커브가 쉽게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야. 방해해가지고. 자, 그래서 직진 안정성이 좋아진대요. 직진하는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즉 도로나 바퀴의 사정으로 자동차가 원치 않는 커브를 도는 힘, 원하지 않는 커브를 도는 힘이 발생하더라도 요거를 회전 방향의 안쪽에 있는 바퀴가 이를 적절히 방해해서 방향이 이 제멋대로가 원치 않는 커브야. 원치 않는 커브. 제멋대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 게 요 원리예요. 자, 근데 마지막 부분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앞바퀴를 토아웃으로 설정한 자동차가 좌회전하는 경우. 자, 똑같은 좌회전인데 이번에는 토아웃이야. 토아웃으로 좌회전하는 모습을 뒤에서 관찰한다고 가정해 보면은 이게 완전 반대가 되겠지. 자, 그래서 자동차가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좌회전하니까 원의 바깥쪽에 있는 오른쪽 바퀴가 왼쪽으로 조금 꺾이고 왼쪽 바퀴는 오른쪽 바퀴보다 더 왼쪽으로 많이 꺾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 저항이 없어. 이번에는 왼쪽으로 쉽게 꺾여요. 급격한 회전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경주용차에 토아웃으로 바퀴를 설정하고 있는데 운전자는 끊임없이 핸들을 조작해서 방향을 고정해줘야 한다라는 거는 회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경주용차에 바퀴를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쉽게 꺾일 수 있게, 더 빨리 회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12번부터 보면은 12번은 1번은 과학적 원리가 과학적 원리의 발전은 맞지만 통시적인 건 찾을 수가 없죠. 시간의 흐름 알 수가 없고 2번은 의문을 제기한 후 첫 번째 문단에 왜 이렇게 설정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지금 뭐 캠버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2번이 적절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13번도 이제 한번 해보니까 차량의 직진 안정성을 좋게 만들려는 이유. 직진 안정성을 좋게 만들려는 이유는 몇 번째 문단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에서 원치 않는 커브가 발생하더라도 방해해가지고 제멋대로 바뀌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적절하겠고요. 3번은 차량의 종류는 언급이 안 돼 있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고. 자, 15번 기억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요거는 결국에는 이 앞에 토인으로 좌회전하는 거랑 반대잖아, 그지? 토인으로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직진 안정성을 좋게 해가지고 원치 않는 회전력을 방지하는 거야, 그지? 근데 요거 토아웃으로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더 쉽게 저항이 없이 쉽게 꺾일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경주용 차의 토아웃으로 바퀴를 설정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죠. 직진 안정성은 떨어지지. 이거는 토인으로 좌회전하는 경우가 직진 안정성이 높은 거고, 직진 안정성은 떨어지는 대신에 급격한 커브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한 것.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6번은 이제 앞에서 설명한 거의 반대 상황이에요. 반대 상황. 자, 그래서 1, 2, 3번부터 먼저 볼게요. 가해 차량이 좌회전할 경우, 그러면은 요건 아까 우회전하는 경우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캠버랑 관련된 거고, 요거는 토인, 토아웃과 관련된 거야, 그지? 가랑 나가 내용이 달라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 우회전, 저기 뭐야? 좌회전할 경우. 좌회전할 경우에는 요게 이제 거꾸로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니까 왼쪽 바퀴는 캠버가 더 커지고, 자, 왼쪽 바퀴가 여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이제 안쪽이고 얘가 바깥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바깥쪽,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바꿀까? 요거를 이게 안쪽, 여기 바퀴, 얘네가 바깥쪽, 그지? 자, 그러면은 왼쪽 바퀴는 캠버가 더 커지나요? 기울기가 더 커지나요? 자, 얘가 바깥쪽이 캠버가 작아졌잖아, 그지? 자, 캠버가 작아졌어, 바깥쪽이. 그래서 마찰력을 높이는 거고 차체는 내려가는 거고. 그러면은 안쪽은 캠버가 더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지? 자, 그럼 캠버가 커지고 오른쪽 바퀴는 캠버가 작아질 것이다. 오른쪽 바퀴가 바깥쪽이니까 캠버가 작아진다. 적절한 설명입니다. 2번. 좌회전할 경우 왼쪽 바퀴와 노면 사이보다 오른쪽 바퀴와 노면 사이. 오른쪽 바퀴와 노면 사이가 이번에는 바깥쪽이 되는 거야. 바깥쪽. 알겠지? 좌회전하는 경우니까. 여기서 마찰력이 더 커질 것이다. 마찰력이 증가하는 거는 바깥쪽이니까 적절한 설명이 되겠죠. 3번. 자, 좌회전할 경우 갑자기 커브를 심하게 튼다면 오른쪽 바퀴가 아니라 왼쪽 바퀴가 들릴 것이다. 이때는 왼쪽 바퀴가 안쪽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들리는 거지. 좌회전하는 경우니까. 그 다음 4번. 나의 차량이 우회전할 경우. 아까 요거는 지금 좌회전으로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우회전이야. 우회전. 자, 우회전할 경우 왼쪽 바퀴보다 오른쪽 바퀴가 자동차가 회전하는데 더 크게 저항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우회전할 경우, 요거는 근데 사실 얘는 지금 토인이고 그림 자체가 토아웃으로 되어 있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근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요. 아까 여기 이걸 나온 거를 거꾸로 하는 거거든. 근데 얘가 지금 우회전 하잖아, 그치? 우회전하면은 얘가 지금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랑 얘는 비슷한 방향이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우회전하려면은 이렇게 꺾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덜 꺾이고 얘는 많이 꺾이겠지, 그죠? 그래서 왼쪽 바퀴보다 오른쪽 바퀴가 회전하는데 더 크게 저항하는 것은 얘가 많이 꺾여야 되니까 왼쪽이 저항이 더 커요. 왼쪽. 오른쪽은 저항이 작아.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우리 17번 사전적 의미인데 이건 어렵지 않았죠. 2번입니다. 2번. 다 맞은 사람. 나중에 볼게요. 자, 쌤이 지난주에 2주, 너네 혹시 그 뭐야? 1주차 요거 가져왔니? 동행 있는 거, 동행? 요거 안 가져왔지? 알겠어. 불기 그때 채점은 다 했지? 동행, 그 1주차에 있는 건데 이거 2교시 때 할 게 없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2주차에서 독서를 하겠습니다. 2주차. 채점부터 할까? 채점부터 할게요. 2주차. 빈곤과 관련된 것부터 채점하고 설명해 줄게. 다 풀었어? 오케이. 자, 1번은 빈곤. 자, 1번은 1번입니다. 2번은 3번. 3번은 5번. 4번은 1번. 5번은 2번. 다 맞은 사람. 손 들어. 손 들어. 다 맞았어? 어휘를 틀렸어? 어휘를. 너 어휘 하나 틀렸어? 자,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게 좀 까다로웠니? 두 번째 거? 자, 6번은 3번 7번은 3번 8번은 1번 9번은 3번 10번은 2번 11번은 지난번에 했지? 11번 했었죠? 몇 번이에요? 2번. 오케이. 이건 다 맞았어? 다 맞았다고? 오. 시간만 있으면 다 풀 텐데 시간이 없어서 맨날. 자,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요거는 그지? 두 번째 지문이 두 번째 있는 글이 조금 귀찮을 뿐이지. 그지? 여기도 뭐 보편자, 또 뭐야? 보편자 나오고 개별자인가? 개별자, 그지? 개별자. 이런 개념 정리만 살짝 정리하면서 그리고 비슷하네, 다르네 이런 것들만 잘 판단하면 돼요.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부터 한번 보면은 5번 어휘 문제는 가랑 비슷한 거잖아, 그지? 동그라미 가가 어디 있어요? 어떤 믿음이 깔려 있다. 믿음이 깔려 있다라는 거는 뭐를 바탕으로 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엇을 바탕으로 하다. 라는 거는 2번이 되는 거지. 2번. 그죠? 혹시 1번으로 했어? 4번으로 했어? 4번은 퍼지다라는 의미잖아. 퍼지다. 그지? 3번은 뭐 눌려. 힘에 눌려 뭐 이런 이런 의미고 억압당하다. 자, 1번은 역시 내용 전개 방법입니다. 전개 방법. 가글을 읽고서 하나를 지울 수가 있어요. 하나를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것이니까 기역과 니은 가글과 관련된 거지, 그지? 가글을 읽고 할 수 있고 3번은 나글에 대한 설명이야. 나글. 그리고 5번은 가와나를 읽고 또 보기의 상황을 적용을 해야 돼, 그지?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빠르게 볼게요. 빈곤에 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를 개인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론, 개인들의 책임이다. 그리고 가난은 사회적 구조적 힘에 의해서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회의 책임이다. 개인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나 봐. 자,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가난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빈곤 문제를 다루던 초기의 노력에는 빈곤, 개인의 모자람 혹은 병약함 요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어. 그래서 빈민은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까 뭐 모자라고 병약함 때문에 생긴 거고, 가난은 기술이 없거나 정신이나 육체가 연약해서 동기가 없거나 혹은 능력이 평균 이하라서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성공할 능력이 없는 자. 너무 심한데? 자, 이런 자로 여겨졌어요. 사회적 지위는
자,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야. 성공한 자는 능력이 있어서 그럴 만하고 실패한 자는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 것. 요게 오래전부터 이어진 생각인 것 같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문단만 살짝 잘 읽으면은, 자, 빈곤을 개인의 실패로 설명하는 방식은 20세기 중반에는 인기를 잃었어. 그러면은 개인의 실패로 설명하는 방식이랑 20세기 중반에는 약간 다른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요게 인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다시 정치적으로 기업가 정신이나 개인적인 열망 등이 강조되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들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 다시 떠오르게 됐어. 이 부상이란 건 떠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1970년대, 80년대 요거는 20세기 중반과 반대되는 거야. 요거랑 반대되는 거야. 그래서 개인의 실패로 설명하는 방식 요거랑 비슷한 입장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책임을 묻고 이런 방식이 다시 떠오르게 됐어요. 종종 빈곤층의 생활 방식이 그들이 고수하는 태도, 전망과 함께 원인으로 지목됐대. 그럼 빈곤의 원인이 뭐뭐 있어요? 생활 방식, 그들이 고수하는 태도, 혹은 전망 이런 것들. 이게 빈곤의 원인이에요. 이러한 견해 중에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머레이가 제시한 관점이 영향력이 있어요. 그럼 이러한 견해는 뭐야? 지금 뭐야?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 빈민한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자, 머레이는 자신의 빈곤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최하층 계급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최하층 계급은 빈곤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돼. 자, 머레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보다 정부의 복지 혜택에 의존하려는 빈곤층을 지칭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했어. 어떤 거? 최하층 계급. 이 최하층 계급은 일은 안 해. 그냥 복지 혜택에 의존해. 오케이? 이런 빈곤층이 존재한다. 그는 복지국가가 개인의 열망이나 자기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애쓰는 능력, 그러니까 복지 혜택이 스스로 애쓰는 능력을 해쳤어. 이런 게 사라졌어. 복지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최하층 계층. 최하층의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더 좋은 삶을 이룩해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런 거 안 해요. 주는 대로 받아먹으면서 사는데 만족해서 노동에 대한 동기를 상실했다. 일할 의욕이 없다. 가령 머레이는 스스로 빈곤을 책임져야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요것도 중요하지. 여기 이 부분. 스스로 빈곤을 책임져야 하는 집단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집단이 있어. 즉 몸이 불편해서 스스로 노동을 하기 힘든 사람과 같이 빈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집단이 바로 어떤 집단이야? 그렇지 않은 집단이야. 그렇지 않은 집단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집단. 그러니까 스스로 빈곤을 책임져야 하는 집단은 어떤 집단이야? 노동에 대한 동기를 상실한 사람들. 그치? 복지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이런 사람들, 스스로 노동 자체를 하기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책임은 지지 않아도 돼. 오케이? 그래서 빈곤층에서도 이렇게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눴다는 거야. 두 개의 집단. 자, 여기까지 읽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번부터 한번 해볼게. 지금 찰스 머레이와 관련된 거니까. 자, 기억은 머레이는 빈곤의 1차적인 원인은 개인에게 있다. 맞나요? 빈곤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다. 맞지? 그치? 빈곤의 1차적인 건 모르겠지만 빈곤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자, 2번. 머레이는 극단적 부는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 극단적 부는 지금 알 수가 없죠? 머레이 입장이 안 나왔으니까. 그치? 2번은 알 수가 없습니다. X. 3번. 머레이는 복지가 노동의 동기를 상실하게 한다.
맞네요. 노동의 동기를 아까 어디 가서 노동에 대한 동기를 상실했다. 3번은 맞고 4번. 자, 머레이는 개인의 빈곤은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니 빈곤을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없지. 그지? 그냥 뭐라고 하고 있어? 복지가 문제인 거야. 복지. 그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5번 기업은 복지 정책을 통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X. 그럼 1번, 3번 냅두면 되겠네. 그지? 1번, 3번. 자,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방식이야. 첫 번째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 그래서 졸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방식은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빈곤을 창출해내는 사회적 과정을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거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개인은 빈곤을 어찌할 수 없어. 빈곤은 사회적인 문제야. 자,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은 계급이나 성, 인종, 직업적 지위, 교육 등의 사회 내적인 구조적 힘. 자, 사회 내적인 구조적 힘이 요게 자원 배분 방식을 결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를 딱 살짝 보면은 이미 끝나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을 할 때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야.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러한 설명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야망이 없고 의존성이 높은 것은 빈곤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야. 그러니까 야망이 없고 의존성이 높은 것은 원인이 아니야. 그러면 빈곤의 원인으로 본 거는 이게 누구였지? 머레이입니다. 머레이. 이건 머레이의 입장이고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요 방식.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요거 때문에 자원 배분 방식이 이미 결정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러한 주장의 선구자가 바로 톤이네요. 빈곤을 사회적 불평등 측면에서 이해했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거야. 사회적 불평등은 부와 빈곤 양자를 모두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이러한 극단화는 다시 비인관화. 극단화가 돼서 얘가 다시 비인관화가 초래해.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나 빈곤한 사람 둘 다 모두 극단이 된 거지. 극단적인 빈곤은 삶을 단순히 생존의 문제로 치환해버리는 반면 극단적인 부는 부자들의 방종을 초래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야. 사는 거를 그냥 생존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지. 오늘은 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고. 극단적인 부자인 사람들은 방종이 뭐냐면은 방치하는 거야. 나는 몰라. 사회 이런 거 몰라. 두 경우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 모두 비난. 빈곤을 막는 열쇠는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요거를 축소시키는 게 문제 해결이지 개인을 비난할 수 없다. 비난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머레이랑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가난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요거는 다 누구 얘기? 머레이 얘기지. 머레이. 반대되는 입장. 소득과 자원을 사회에 골고루 분배하는 정책이 필요해. 자원을 아까 자원 배분 방식에서. 그래서 요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자녀 양육비 보조, 시간당 최저임금 설정, 가구당 최저소득 보장 등이 고질적인 사회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들. 그죠? 사회 구조적인 정책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1번도 보니까요. 1번 잠깐 먼저 볼게. 빈곤의 원인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 맞죠? 그치? 머레이랑 톤이. 자, 2번 빈곤의 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 원인과 해결 방안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3번은 빈곤과 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은 지울 수 있고 4번 빈곤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도 적절합니다.
다양한 정책적 시도도 여기 나와 있지. 이런 정책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다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3번만 지워 넣을 수 있고, 자, 2번도 볼까요? 이제 니은 토니의 입장. 자, 토니는 빈곤의 1차적인 원인은 개인에게 있다? 아니다. 사회에 있다. 그지? 그래서 X. 3번 볼까? 토니는 노동의 동기가 상실된 것은 빈곤의 결과다. 원인이 아니라, 아까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 그지? 요거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 지금 우리 애들이 못 들어갔네. 자, 좀 할게요 그냥. 덥니? 더한다고? 더? 아까 종이 쳤었나? 종이 쳤었어? 쉬는 시간 좀? 안 쳤지? 자, 낙을 볼게요. 낙을. 지금 여기서 아까 여기 토니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뭐 교육의 기회 자체가 차별적이고 인종에 따라서도 자원 배분이 달라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치?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많이 안 그렇지만 옛날만 해도 너희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여자들은 학교 잘 안 보냈어. 보내더라도 뭐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고 대학은 뭐 하러 가 막 이러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죠. 자, 여기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얘기네. 사회적 배제는 처음에 사회학자들이 불평등을 초래하는 새로운 원인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불평등을 초래하는 새로운 원인을 지적하는 거야. 자, 현재도 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사회 조사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사용됐고 현재에도 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사회 조사에 활용이 돼요. 자, 그래서 사회적 배제가 뭐냐? 특정한 개인들이 사회에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야. 특정한 개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게 막혀 있는 상황. 이게 사회적 배제네. 그지? 사회적 배제. 이런 상황입니다. 가령 교육시설이 형편없고 고용기회가 거의 없는 황폐한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이게 가글의 누구랑 비슷해? 가글의 누구랑 비슷해? 토니랑 비슷하네. 토니. 그치?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자, 이런 지역에 살면은 기회가 없어. 불평등. 잠깐만요. 들어오세요. 돈이랑 비슷해. 이런 것들을 이제 가글 나글이 있을 때 가글과 연결을 지으면서 읽어야 돼. 자, 그다음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상황에 대한 개인의 책임에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거는 책임이 있다 없다? 요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요게 지금 머레이 입장이잖아. 머레이 입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무엇보다도 배제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또는 무엇인가가 누군가에 의해 또는 무엇인가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되었다라는 의미. 이런 의미. 누군가가 외면을 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개인들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결정에 의해서 배제당하는 사례. 그러니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결정이 바로 뭐야?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요거잖아. 그지? 자, 이런 사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당좌 계정을 만들어주거나 신용카드 발급하는 일을 거부하기도 하며, 그렇지? 뭐 할렌가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거부하기도 하며, 보험회사들은 신청자들의 인생사나 과거 배경을 근거로 보험 계약을 거부하기도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배제되는 사례야. 배제. 일시적으로 해고당한 사람들은 나이 때문에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도 해요. 나이 때문에. 나이가 많아. 오케이? 자, 그 다음 부분으로. 하지만 사회적 배제는
약간 다른 얘기 나오죠. 사회적 배제에는 사회적으로 배제를 당하는 측면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자, 요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배제를 당하기도 하지만 자신을 스스로 배제시키기도 해요. 이게 사회적 배제 두 가지야.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일자리를 거절하거나 경제적으로 수동적이거나 선거에 투표하지 않거나 이런 게 다 자신을 스스로 배제시키는 사례지. 이러한 방식은 개인은 스스로 배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배제라는 현상을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인간 행위자와 책임성이라는 주체적 요소가 환경을 규정짓는 사회적 힘과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자와 책임성이라는 요건 주체적인 요소고 자, 이게 사회적 힘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자, 다시 말해서 요거는 뭔 소리냐면은 인간 행위자와 책임성 이거는 스스로 배제시키는 거야. 스스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배제가 되는 거야. 사회적 힘. 알겠죠? 사회적으로 배제를 당하는 거. 요거는 스스로 배제시키는 거. 이렇게. 야, 요렇게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 부분이네, 마지막.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다룰 때에는 그것을 구조적 차원과 현상적 차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자, 그래서 요거를 현상적 차원에서 보는 경우, 현재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을 포섭하는 것을 핵심적인 이슈.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현재 배제된 집단을 포섭하는 거야. 얘네를 끌어들이는 것. 요게 핵심이야. 반면에 구조적 차원에 초점을 두는 경우는 전자와 마찬가지로 현상적 차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포섭에도 관심을 두지만 더하기로 가야 되겠네. 이에 더해서 사회적 강자 집단이 약자 집단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과정 자체까지 차단. 요것도 문제지만 강자가 약자 집단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과정 이런 과정 자체까지 차단시킨다는 게 바로 뭐야? 사회 구조. 이런 사회 구조 자체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구조적 차원. 그래서 이러한 구분은 정부가 어떤 관점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정책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현상적 차원, 현상을 중요시하는지 아니면은 구조적 차원, 뭐를 중요시하는지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는 거야. 가령 청소년 비행으로 퇴학률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 현상적 차원에 초점을 두는 사회적 배제론자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교육 시스템에 잘 적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고민한다는 거지. 근데 구조적 차원에 초점을 두면은 교육 시스템 자체가 갖는 잠재적 문제점도 살펴보고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적응시킬 수 있을지도 살펴보고 둘 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런 관점을 취하는 건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다시 풀어보니까요. 1번에 1번 나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 나왔었죠? 사회적 배제가 무엇인지 현상을 개념과 현상 사회적 배제의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1번이 적절한 게 되는 거고 자 2번은 사회적 배제가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과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다음 5번, 4번도 역시 통시적인 서술 없고요. 5번은 사회적 포섭이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양상 사회적 포섭만으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게 아니지. 그죠? 구조 자체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X. 그 다음 3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사회가 불평등하다라는 전제 사회가 불평등하다 이거는 나글의 앞부분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배제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됐다 라고 나왔죠. 그지? 그래서 3번에 1번은 맞고 2번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성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 몇 번째 문단이 하나 둘 셋
세 번째 문단의 끝부분. 사회적 배제라는 현상을 살펴볼 때 인간 행위자와 책임성이라는 주체적 요소가 환경을 규정짓는 사회적 힘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지? 그러니까 책임성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는 스스로 배제되는 애들도 있잖아, 그지? 이런 책임성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3번 사회적 배제는 배제의 결정을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사회에 의해서 배제되는 경우도 포함이 되죠. 맞고요. 그 다음 4번 현상적 차원에 초점을 두는 정책은 사회적 권력 집단의 역할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권력 집단의 역할. 자, 여기서 자, 여기에 요거는 권력 집단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한다라고 나왔잖아. 그지? 구조적 차원은. 그러니까 현상적 차원은 요거는 주목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한 설명이 되겠고요. 5번 구조적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보는 관점에서는 사회적 포섭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죠. 여기서도 구조적 차원에서도 사회적 포섭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도 관심이 있고 요것도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4번 볼까요? 4번에 이제 보기 상황. 땡땡시 의회에서 내년도 노숙인 관련 복지 예산과 관련해 논쟁이 계속됐는데, 자, 시에서 꾸준히 운영해온 노숙인 무료 급식소 예산을 삭감하자는 주장, 무료 급식소 예산 삭감하자는 주장과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네요. 자, 무료 급식소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측은 노숙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급식소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자, 요거는 줄이고 요거 대신 노숙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쉼터, 거주지, 그리고 일자리 예산을 늘려야 한다. 다른 데 써야 한다. 그럼 요거는 그냥 얘네들을 막 무책임하게 팽개치는 게 아니네, 그지? 요거는 도움이 안 되니까 밥 말고 저런 걸 해주자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반면 무료 급식소 예산을 유지하자는 측은 무료 급식소가 없어질 경우 당장 노숙인들이 끼니를 해결할 곳이 없고 일자리 예산을 늘려도 실제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곳이 많지 않으며 노숙인들이 쉼터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배제시키는 거죠. 스스로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서 쉼터가 현 예산만으로도 운영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쉼터는 지금 예산만으로도 충분해. 급식소를 계속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니까요. 무료 급식소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숙인들은 빈곤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도와주네 그 도움의 방식을 바꾸자는 거야. 그지? 그래서 1번이 알맞지 않은 거고요. 2번 쉼터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은 스스로 사회적 배제를 선택한 노숙인들. 맞죠? 그 다음 3번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곳이 많지 않대. 일자리 어디 갔어? 여기 일자리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대. 이런 것들은 스스로 배제하는 게 아니라 배제를 당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사회적 배제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적절하고요. 자, 일자리를 제공해서 노숙 생활을 청산하게 하려는 의도는 그들을 사회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배제하는 게 아니라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도 적절하고. 자, 일자리와 쉼터를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빈곤이 사회적 불평등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은 약간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야. 사회 구조적인 측면. 근데 요거 무료 급식소 유지하자는 측은 현상적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야. 짜자잔. 우리 쉬었다가 지금 쉬면 좀 애매한. 그래서 지금 쉬었다가 요거랑 문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쉬세요. 그리고 끝까지 하고.